모델은 이제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SVJ 모델입니다. 람보르기니에게 SV란 모델은 일단 슈퍼벨로체라고 해서 경량화가 극대화된 모델이고요. 굉장히 고성능 모델에만 그 이름을 수여하는데 지금 J가 붙었어요. J 같은 경우는 그동안 람보르기니가 성능 그리고 경량화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최고의 모델을 만들 때 붙이는 이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조타, 이오타 뭐 이런 식으로 발음하기도 하지만 아까 이탈리아 분이 얘기하실 때 요타라고 하시더라고요. 요타. 그래서 일단은 아벤타도르 SVJ고요. 이 차 같은 경우는 뉴르부르크링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차로 등극을 했었던 모델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포르쉐가 그 기록을 다시 깨긴 했지만 람보르기니가 이 아벤타도르를 가지고 굉장히 그 기록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사실 그동안 람보르기니 같은 경우는 뭐 독사, 뭐 백상아리 이런 포식자의 그런 느낌을 좀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우주선 그리고 제트기 이런 데서 디자인 영감을 받았다고 하고요. 우라칸 퍼포먼트에서 선보였었던 ALA 시스템이 지금 조금 더 극대화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라칸 퍼포먼트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도드라지고 좀 두드러지게 그런 부분이 보였는데 지금은 약간 페라리스럽게 좀 잘 감춰놨어요. 그래서 이 앞쪽에 보시면 사실 가까이서 보셔야 되는데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들 가장 최고속을 낼 때는 저 밑에 패널이 열려서 바람이 밑바닥으로 지나가게 만들고 제동을 할 때는 이 위로 바람이 위로 통하면서 좀 더 다운포스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일단 그냥 일반적인 SV와 다른 점은 이 오프로드 핀이 생기면서 바람이 조금 더 잘 빠져나가게끔 만들어져 있고요.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거의 모든 패널이 카본 파이버로 만들어져 있고요. 아벤타도르 같은 경우는 카본 파이버 이제 튜브 모양의 이제 모노코크 셰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성능 엔진 그리고 차도 상당히 큰 차예요. 알고 보면 그럼에도 무게는 이제 1500kg 정도, 그러니까 한 소나타 정도 무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 SVJ 데칼이 붙어 있고요.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 보닛 디자인도 새롭게 좀 변경이 됐고요. 보닛과 함께 가장 핵심적인 이 리어 스포일러의 ALA 시스템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 이제 구멍이 있고 이 안쪽에 두 개 이제 패널이 있어요. 네, 어쨌든 핵심은 공기를 어떻게 흐르게 하느냐, 바람을 어떻게 다스리냐인데요. 일단 이 차 같은 경우는 엔진으로 빨아들이는 바람도 있고 이 다운포스를 증대시켜주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에어플랫 같은 경우는 모두 열리기도 하고 모두 닫히기도 하고요. 코너를 돌아 나갈 때 한쪽으로 무게가 쏠릴 때 다른 쪽을 눌러주기 위해서 플랩이 반반씩 한쪽은 열리고 한쪽은 닫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기가 아무래도 이 리어 스포일러 안을 돌다가 통과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저항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뒷바퀴를 조금 더 눌러주는 거죠. 지금 엔진 같은 경우는 람보르기니가 만든 이런 양산형 모델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아벤타도르의 엔진에 이제 조금 더 성능을 높여서요. 지금 760마력의 힘을 내고 있고요. 제로백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적인 아벤타도르 모델이 2.9초지만 지금 이 차는 이제 2.8초, 이 0.1초 차인데 사실 이거는 차의 문제는 아니고 타이어의 문제예요. 타이어 회사가 그 이상의 타이어를 이제 만들어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아벤타도르 이 SVJ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피렐리가 만든 피제로 타이어 그리고 이제 코르사 모델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예 제작 단계부터 람보르기니와 피렐리가 이 차를 대상으로 만든 모델이고 코르사 외에도 트로페오 타이어도 이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람보르기니 SVJ 같은 경우는 지난해 8월 이제 미국에서 처음 공개됐었던 모델이고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제 900대만 한정으로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뭐 가격은 뭐 부르는 게 값일 것 같고요. 지금 신청한다 하더라도 아마 전부 판매가 종료된 걸로 알고 있어요. 람보르기니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그리고 진짜 빠른 플래그십 모델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것 같고요. 오늘의 주인공은 사실 SVJ도 있지만 오늘의 진짜 주인공은 이제 람보르기니 우루스입니다. 일단 저는 우루스 컨셉카가 나왔을 때 베이징 모터쇼에서 2014년에 봤었고요. 지금
이 양산차를 본 거는 오늘이 처음인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크고 이런 각이라든지 이런 디자인적인 좀 강조되는 부분들이 훨씬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것 같네요. 폭스바겐 그룹의 다른 SUV들, 아우디 Q7, QA, 폭스바겐 투아레, 그리고 포르쉐 까이엔 이런 차들 플랫폼을 같이 쓰고 엔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프리미엄 럭셔리라는 게 굉장히 좀 한 끗 차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람보르기니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모델이기도 해요. 시작 가격이 2억 중반부터 시작을 하는데 뭐 옵션을 넣게 되면 3억 그리고 그 이상으로도 가격은 올라갑니다. 일단 국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한 100여 대 정도가 계약이 됐다고 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람보르기니가 우르스를 위해서 산타아가타에 공장을 새롭게 열긴 했지만 연간 생산량이 한 3,000대 정도밖에 되지가 않기 때문에 전 세계 부호들을 상대하기에는 조금 벅차입니다. 네, 일단 디자인은 람보르기니가 추구하는 각진 디자인 그리고 남성적인 면모를 상당히 잘 강조하고 있고요. 포르쉐가 까이엔을 내놓을 때 그랬던 것처럼 지금 람보르기니도 우라칸 혹은 아벤타도르의 그런 이미지를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육각형 모양 그리고 각진 모양들, 이런 보닛의 끝자락들, Y자 헤드램프, Y자 테일램프를 새롭게 좀 많이 쓰고 있어요. 네, 휠은 기본이 21인치가 들어가고 지금 옵션으로 23인치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디스크의 직경이라든지 이런 거는 람보르기니 중에서 가장 크고요. 파나메라에도 들어갔었던 10피스톤짜리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고 후륜에는 6피스톤짜리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어요. 어떤 차로 비교해야 될까요? 한 카니발 정도? 그 정도 크기의 SUV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람보르기니는 이제 스포츠카 브랜드다 보니까 좀 쿠페형 이런 루프 라인을 채택한 부분, 그리고 굉장히 좀 날렵하게 루프를 깎아내린 부분들이 그냥 일반적인 SUV와는 좀 차별화되는 부분이고요. 이 윈도우의 면적도 굉장히 좁아요. 이거는 전형적인 스포츠카 그래서 볼 수 있었던 그런 라인인데, 이런 윈도우 라인도 약간의 쿠페, 스포츠카, 그리고 슈퍼카의 느낌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이 우르스 같은 경우는 최고 속도가 305km까지 달릴 수 있는 차입니다. 그전에는 벤테이가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SUV라고 이제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거는 시속 300km까지 달릴 수 있었던 그 벤테이가의 특징 때문인데, 지금 이 차는 그 차보다 시속 5km를 더 빠르게 달릴 수 있어요. 확실히 공기역학적인 설계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접목이 돼 있고, 중량도 상당히 좀 가벼운 편입니다. 차체가 엄청 크지만 무게는 2200kg, 그래서 이 카본 파이버라든지 알루미늄을 많이 썼기 때문에 무게를 좀 줄일 수가 있었어요. 이 부분들이 예리하게 꺾여 있고 공격적인 느낌이 너무 강해요. 람보르기니 최초로 터보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엔진은 람보르기니가 개발한 엔진은 아니고 아우디에서 가져온 엔진이에요. 폭스바겐 그룹이 굉장히 잘 쓰고 있는 엔진이고, 가장 유명한 차로는 RS7 그리고 파나메라 터보 등이 있을 것 같네요. 일단 90도 뱅크의 V8 이 4.0L 트윈 터보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우르스에 오면서 이제 650마력으로 성능이 높아졌습니다. 일단 엔진 크기는 람보르기니 중에서 가장 작지만 성능은 굉장히 강력한 엔진이고, 무엇보다 토크가 86kgm나 되기 때문에 이런 거대한 차가 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3.6초고요. 최고 속도는 시속 305km에 달합니다. 이 실린더 안쪽으로 터빈 두 개가 놓여 있고요. 병렬도 놓여 있기 때문에 서로 간섭도 없고, 일단 엔진, 실린더와 터빈이 굉장히 가깝게 위치하기 때문에 터보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손해를 덜 보는 구조입니다. 아무래도 요즘은 메르세데스 벤츠, 폭스바겐 그룹 여러 브랜드가 이런 식으로 가운데 쪽에 터빈을 몰아넣고 있어요. 람보르기니 공장은 그 안에서 뭘 만들진 않아요. 카본 파이버 공장은 있어요. 카본 파이버를 독자적으로 생산하긴 하지만 나머지 부품들은 전부 유럽 전역에서 생산을 해서 람보르기니 공장으로 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는 조립만 하는 아주 작은 공장이에요. 그래서 엔진 같은 경우도 람보르기니가 쓰고 있지만 람보르기니가 만들진 않고 아우디가 개발한 엔진입니다. 이 앞에 엔진이 달린 람보르기니가 상당히 어색하네요. 네, 일단 실내 이 전반적인 느낌은 상당히 미래지향적이네요. 제가 사진으로 봤던 거와는 굉장히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일단 너무 사진으로 봤을 때는 좀 조잡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거보단 좀 나아요. 근데 이 차는 이상하게 제가 그동안 람보르기니 너무 좋은 모델들만 탔던지 이게 조금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쉬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사실 플라스틱 가공이라든지 이런 원목의 느낌도 그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크게 들진 않네요. 확실히 차라리 카본 파이버 옵션을 선택해서 이렇게 쫙 꾸몄으면 훨씬 더 낫을 것 같은데 이 군데군데 아쉬운 부분들이 조금 느껴집니다. 이 차가 3억대, 4억대 차라고는 좀 믿겨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디자인의 특징은 터치 패널을 이제 2개를 쓴다는 부분. 이것도 햅틱이 되는 터치네요. 딸깍하는 터치고요. 이 아래 공조 장치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시스템을 조절할 수 있는 터치 패널이 있고요. 이 부분도 딸깍이네요. 핵심은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우르스 공개됐을 때 이 부분 보고 우와 이건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단 시동은 이런 식으로 미사일 발사하듯이 누르는 방식이 이제 적용이 돼 있고, P는 이거고 이건 매뉴얼 모드, 그리고 이렇게 시동을 지금 안 걸었는데 딸깍딸깍 내리면서 기어 레버를 조작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 부분도 주행 모드 설정, 스트라다, 스포츠, 코르사, 보통은 여기까지 있죠. 코르사까지 있죠. 근데 지금 SUV 모델이기 때문에 사막 그리고 무슨 진흙길, 돌길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이 오프로드 패키지가 적용된 모델이고요. 오프로드 패키지는 옵션을 따로 추가를 해야 됩니다. 이 애니마 컨트롤, 이거 위로는 안 되는구나. 위로는 안 되고 아래로 내리는 것만 되고. 그리고 이고 모드가 추가됐어요. 이고 모드는 뭐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별적으로 인디비듀얼 모드, 그리고 이거는 이제 4륜구동 이 센터 디퍼런셜 락을 어떻게 쓸 것이냐 설정하는 모드인 것 같고요. 이 서스펜션 설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네요.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아니면 뭐 Q7, 뭐 벤틀리 벤테이가 된 거 많은 것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뭐 리어 휠 스티어링 시스템이라든지 4륜구동 시스템, 그리고 액티브 안티 롤바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차고를 높이고 낮추는 것도 가능하고요. 어쨌든 이 실내 디자인 전반적으로는 컨셉카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게 좋은 얘기기도 하고 나쁜 얘기기도 합니다. 좀 미래지향적이고 독특한 느낌이 들지만 군데군데 마감이 허술하다든지 조금 소재가 아쉬운 부분들도 눈에 많이 띄네요. 확실히 처음 시도하는 장르고 처음 본격적으로 이 SUV를 만들고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런 조금 아쉬운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차는 휠베이스가 3m가 넘는 차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넓은 공간이 나오진 않습니다. 대신 이 실내 자체의 느낌은 굉장히 미래적이에요. 이게 정말 양산차가 맞나 할 정도로 디자인이 상당히 독특하네요. 일단 소재는 람보르기니도 굉장히 좋은 소재를 쓰고 인디오드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실내 색상이라든지 이 천장 이런 것들은 좀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한 3-4가지 람보르기니가 제시하는 게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개별적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대신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생산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고요. 뒷좌석은 전동으로 등받이와 엉덩이 받침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제가 차를 둘러볼 때나 지금 실내에 왔을 때도 느낌이 드는 게 확실히 이런 장르는 람보르기니가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장르고, 어떻게 보면 람보르기니의 힘이 많이 들어갔다기보다는 폭스바겐 그룹의 힘이 조금 더, 그 영향력이 조금 더 큰 모델이에요. 벤테이가도 이 차와 동일하게 플랫폼을 공유하고 엔진을 공유하고 많은 부품들을 함께 쓰지만 이런 식으로 티가 잘 나진 않는데 이런 소재는 왜 굳이 이렇게 허접하게 쓰고, 이런 밑에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마감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닌데 이 가격대, 그리고 람보르기니라는 브랜드를 생각했을 때는 지금 좀 없어 보이는 느낌이 조금 들어서
벤틀리는 이런 게 하나도 없었는데 람보르기니는 좀 곳곳에서 그런 게 눈에 띄네요. 확실히 저돌적인 스포츠카, 그리고 실내가 굉장히 폐쇄적인 차만 만들다가 이렇게 넓게 돼야 되는 차, 그리고 거주성, 뭐 이런 안락함, 이런 것들이 조금 강조되는 차는 조금 약하게 좀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굉장히 행사 시간이 짧고 장소가 협소하고 차가 부족한 관계로 자세한 리뷰는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신다면 저희가 이탈리아로 날아가든 신차를 구해오든 네, 어찌됐든 시승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람보르기니의 신모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르스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굉장히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이미 인기가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계약자분들이 좀 굉장히 오래 기다리셔야 된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차를 준비해서 시승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토래프 김상임이었습니다.